안녕하세요. 책방 아재입니다. 오늘은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책에 들어가는 글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나와요. 78년도에 토끼를 상대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몇 달 동안 토끼들한테 고지방의 질이 안 좋은 사료를 주고 토끼들의 건강 수치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지금이야 뭐 튀긴 음식이나 스테이크가 몸에 안 좋다는 걸 다 알죠. 근데 50년 전에는 이걸 연구해서 수치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상대로 고지방 싸구려 사료를 먹은 토끼들은 콜레스테롤이나 심박수, 혈압 같은 건강 수치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토끼들의 미세혈관을 살펴본 연구원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다 같은 사료를 먹었는데 이 토끼들마다 혈관 속 지방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한 무리의 토끼들은 다른 토끼들 대비해서 지방 성분이 무려 60%나 더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연구원들이 의아해하면서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 지방이 적었던 이상한 토끼들은 레베스크라는 연구원 한 명이 돌본 토끼들인 게 밝혀졌어요. 그 레베스크란 연구원도 똑같이 그냥 몸에 나쁜 사료를 줬고요. 토끼의 품종도 다른 토끼들이랑 똑같았어요. 양육 환경도 똑같았는데 왜 그 연구원이 돌본 토끼만 다른 토끼들과 결과가 달랐을까요? 그거는 그 연구원의 품성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 연구원이 유난히 착하고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연구원들하고 다르게 자기가 돌보는 토끼들을 이제 먹이를 줄 때마다 다정하게 말을 걸고요. 껴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귀여워해줬던 거죠. 즉, 그 연구원은 토끼들에게 사료만 준 게 아니고요. 사랑을 주었던 거예요. 우리 현대 의학은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심박수, 간 수치 등 여러 숫자랑 의학적인 논리로 우리 건강을 평가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지극히 건강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생기가 없고 막 나이 들어 보이고 빌빌거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의학적으로는 암 환자고 온갖 건강 수치는 안 좋은데도 생기가 넘치고 활발하고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나쁜 사료를 먹었지만 사랑을 받은 토끼들이 다른 토끼들 대비해서 더 건강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가족, 친구, 동료, 일, 교육, 이웃, 환경, 사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인들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려면은 좋은 음식 먹고 술, 담배 안 하고 잠 잘 자고 꾸준히 운동하고 이런 누구나 다 아는 물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면이 우리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제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몇 가지만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DNA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는 이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건강이나 수명이나 이런 게 태어날 때 100%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DNA랑 세포의 성질이 조금씩 변화한다고 해요. 유전적으로는 쌍둥이들은 거의 똑같죠. 근데 이런 쌍둥이들도 각기 다른 질병에 걸리고 수명도 제각각이거든요. 유전적으로는 똑같지만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들어가는 글에서 언급된 토끼들도 똑같은데요. 모든 토끼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했고 양육이나 사료도 동일했지만 사랑을 받은 토끼와 그렇지 못한 토끼의 혈관 건강은 큰 차이가 있었잖아요. 같은 사료를 먹었지만 지방이 덜 생기도록 토끼의 세포 성질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꼭 생활 습관뿐 아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세포 성질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 애정, 관심을 받으면 우리 DNA와 세포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스킨십의 중요성인데요. 생각보다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다수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요. 매일 포옹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병에 걸릴 확률이 32%나 낮았다고 해요.
설령 병에 걸린다 해도요. 포옹을 매일 한 사람은 심각한 증상이 거의 없었고 회복 속도도 더 빨랐다고 해요. 심지어 포옹을 더 자주 할수록 더 빨리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포옹뿐 아니고 손을 잡는 것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것 모두 혈압과 심박수, 코르티솔 수치, 스트레스 수치를 내려주고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이 사랑과 안정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아까 그 레베스크라는 연구원이 토끼들에게 말도 걸어주고 껴안고 쓰다듬어 줬다고 했는데요. 이제 말을 건 것도 좋지만 그래도 껴안고 쓰다듬어 줬던 이 스킨십의 효과가 토끼들을 건강하게 바꾸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자주, 더 오래 손을 잡고 포옹해야 해요. 이상적인 포옹 시간은 6초에서 20초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 그냥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내 세포가 변한다니까 좀 놀라울 수도 있죠. 책의 저자 아들이 이제 4살이 되었을 때 새해 목표가 뭔지 묻자 더 많이 포옹해 주기라고 했다는데요. 어쩌면 그 꼬마애가 우리보다 더 많은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너네 마지막으로 언제 포옹해 봤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솔로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혼한 친구들도 언제 포옹 받아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가족이죠. 그래서 특히 배우자이기도 하고요. 가족이나 연인과 자주 손을 잡고 안아줘야 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행복이에요. 유럽에 가면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인데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노부부들도 그냥 단순한 삶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 같아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랑 손잡고 같이 걷고 안아주는 거죠. 포옹하는 것. 자, 두 번째로 미국의 시골 마을인데요. 로제또 마을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1960년대에 한 의사가 그냥 우연히 그 시골 마을에 들리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심장질환이 제일 큰 사망 원인이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심장질환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없고 좀 거의 이제 환자들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로 죽는 거 말고는 다른 죽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바로 옆 마을도 시골 마을인데 사망률이 50%나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장수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겠구나 싶어서 그 의사가 본격적으로 도시에서 연구원들을 데리고 와서요.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의 식습관이나 술이나 흡연이나 운동하는 습관이나 가족력이나 신체 검사도 다 하고요. 모든 걸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연구한 거예요. 근데 어이없는 게 이 마을 사람들이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싸구려 담배 피고요. 또 싸구려 소세지를 매일 먹었고요. 채석장에서 몸에 안 좋은 또 고된 일을 했거든요. 질 나쁜 고개 기름으로 음식을 요리했고 또 생각보다 과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왜 다른 사람 대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더 건강했던 걸까요? 그 비밀은 그들의 식습관이나 유전적인 이런 요인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을의 분위기에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냥 오가는 동안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요. 친구들은 현관에 나와 앉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여전히 또 대화를 나누고요. 아이들은 조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여러 세대가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SNS도 없었으니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서로를 지지해주고요. 이 마을 공동체는 소속감이나 평등, 신뢰감이 있었죠. 그때까지 마을의 범죄 발생률은 거의 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건강은 그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에서 비롯된 거였죠. 이 연구 결과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서 증명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시골 마을과 마찬가지로 그 로제또 마을도 점차 변했죠. 퇴근 후에 저녁 모임이나 마을의 커뮤니티, 행사 참여율이 낮아졌고요.
사람들은 친구와 어울리는 대신에 집에 누워서 그냥 텔레비전을 시청했죠. 젊은 친구들은 돈 벌기 위해서 대도시로 떠났고요. 또 부자들이 호화로운 차를 사고 막 하와이 같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이 경제적인 부의 차이가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두드러졌죠. 결국 10년이 지나자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한 주민이 나타나고요. 한 30년이 지나니까 그냥 다른 이웃 마을이랑 심장질환 발생률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특별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마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적 유대감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완벽한 사례로 꼽히면서요. 로제토 효과라는 이 말까지 생겼다고 해요. 오키나와도 장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도 주민들끼리 자주 모이고 함께 밥을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또 100세가 넘는 노인들도 팝밴드에 가입하거나 함께 가라데를 연습하고요. 증손주, 손주의 또 아들이죠. 함께 저녁 식사를 자주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식습관이나 유전적인 게 아니었어요. 사회적 유대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요. 누구와 함께 먹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유기농 음식이라 하더라도 혼자 외롭게 먹는 것보다는 몸에 나쁜 치킨에 맥주라도 좋아하는 친구들과 시끌벅적 떠들면서 함께 먹는 게 우리 건강에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진짜 비밀의 화원이라는 만화도 재밌게 보고 책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주인공이 메리, 이 메리의 사촌이 또 콜린이라고 있는데 이 콜린이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무균실 그 집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 메리가 그런 아픈 콜린을 탈출시키죠. 그래서 이 화원에서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면서 이 콜린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작가가 비밀의 화원 소설을 쓴 게 190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제토 마을이나 로제토 효과나 뭐 사회적인 유대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발견되기도 전이에요. 하지만 100년 전에도 의학적인 치료보다 그러니까 친구, 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데이터로 잘 봐도 결혼을 했거나 친구의 수나 뭐 친구와의 관계나 동호회 활동 이런 사회적인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알약으로 나오죠? 그럼 진짜 획기적인 약이 되겠지만 이거 알약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한테 더 자주 연락하고요. 부지런히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여러 동호회나 치임 모임에도 가입하고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특이한 거는 꼭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고요.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혈압이나 심장 질환이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또 생기를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내가 동물을 키움으로써 더 책임감 있고 다정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증언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죠. 심지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3명 중에 한 사람은 이 반려동물이 배우자보다도 더 좋다고 했다는데요. 만약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이제 2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배우자한테 더 잘해야겠습니다. 또 흥미로웠던 부분은 배움에 관한 거예요. 그저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해요. 데이터로 증명되는데요.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았고 중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았다고 해요. 물론 학력이 높을수록 당연히 소득도 높을 확률이 크고요. 건강에 좋지 않은 중노동을 이제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계속 배우려는 호기심은 확실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책에는 100세가 넘은 아이젠버그 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도 하버드 의대 사상 첫 여성 학장을 한 대단한 분이라고 해요. 은퇴하고도 인권을 위한 의사들이라는 국제단체를 만들어서 100세가 된 나이에도 적극적으로 단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생기와 삶의 활력이 가득한 분인데요. 늘 친구들이나 과거 동료,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각자 음식을
좀 한 가지씩 가져와서 이제 집으로 즐겨서 그 가져와 포트럭 파티죠. 그거를 주 4회에서 5회나 즐긴다고 하는데요. 뭐 대단하죠. 물론 이분이 선천적으로 건강 유전자를 타고났을 수도 있죠. 근데 저자는 그 백세 박사의 건강의 근원을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저자를 한번 집으로 초대했대요. 근데 이 박사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꼰대라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 초대한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랐냐? 너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니? 너 어떤 삶을 살았니? 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달라고. 너에 대해 계속 알고 싶다. 그 저자가 그 박사 집에 방문한 날에 마침 그 아파트 경비원이 박사님 친구가 이 책을 맡겨놨다고 하면서 그 학문적인 내용이 가득한 엄청 무거운 책을 건넸대요. 근데 이 백세 박사가 이 책을 받으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 너무 재밌게 읽겠다 하면서. 그 백세 나이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의사들은 보통 설탕이나 뭐 칼로리나 소금 섭취량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보 섭취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지. 앙드레 코스토랄리나 그리고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조지 소로스 등 투자의 대가 중에서는 유독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투자자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숙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호기심이랑 탐구심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찰리 먼거도 거의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며칠 전까지도 마치 젊은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새로운 거를 공부하셨다고 하거든요.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교수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늙어간다. 하지만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정신은 계속 젊어지고 넓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죠. 꼭 투자나 뭐 철학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도요. 뭐 사진 찍는 거나 글쓰기, 요리, 춤, 노래, 피아노, 기타 등 취미생활로 가볍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죠. 가장 나쁜 건요.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세상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무기력한 호모 사피엔스는 일찌감치 다 멸종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에 궁금해하고 끝없이 호기심이 많았던 그런 사피엔스의 후손이에요. 그런 사피엔스만이 또 살아남았고요. 행복하려면은 무언가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책에서 나온 한 줄 공유하자면은 신약과 새로운 의학 기술이 18만 명을 구할 때 더 나은 교육은 같은 기간 140만 명을 구할 수 있다. 10배 차이죠. 펜은 처방전보다 훨씬 강하다. 마지막으로 사는 동네랑 건강의 연관성도 흥미로웠는데요. 그 뉴욕에서 지하철 라인별로 비만도를 측정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지역별로 비만 정도가 확연히 차이 났다는 거예요. 사는 동네에 따라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다르다는 뜻이에요. 뭐 여기에는 소득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겠지만 이 저자는 신선식품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패스트푸드 같은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고기랑 야채가 건강에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런 신선한 음식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책에 벤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건강에 안 좋대요. 근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음식점은 프라이드 치킨 집밖에 없고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은 탄산음료랑 포장음식, 담배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선한 야채, 고기를 구하기 힘든 곳을 식품의 사각지대라 부르는데요. 미국에는 이런 곳이 많다고 해요. 미국은 특히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아서요. 이 예시에 나온 그 남자처럼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하철 타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신선한 식품을 사요. 장본 거를 다시 가져올 방법이 없대요. 계단으로 무겁게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서울에 20년 살다가 결혼하고 일산으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제 집 근처 할인마트랑 야채 가게가 한 몇 년 사이에 4개가 다 망한 거예요. 없어졌어 다. 그 신선식품을 사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는 것도 이 식품의 사막지대가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쿠팡 로켓 프레시가 있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손쉽게 살 수는 있죠. 저희 어머님도
집 근처 마트가 망했대요. 한국이 아마 많은 지역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쿠팡을 알려드리니까 와 이거 신세계다. 신선한 야채도 인터넷으로 시킬 수 있잖아요.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식품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근데 이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집 근처에 산책할 곳이 있는가의 여부예요. 걷는 거에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죠. 많이 걸을수록 두통이나 암이나 우울증, 심장병, 관절염의 위협을 확실히 줄여준다고 해요. 도시가 다소 무질서하게 발전하게 되면은 이 보행로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도보로 산책의 경험이 나빠지거든요. 이런 지역은 여지없이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적인 성인병이나 건강 문제가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해요. 동네를 쉽게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워커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건강은 물론이고요. 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사회적 유대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잘 관리된 도보길, 공원, 가로등, 교통 흐름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특히 집 근처 공원에 혹은 녹지 공간 이런 게 중요한데요. 최고의 의사의 처방은 약이 아니고요. 공원 산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래요. 이 집이랑 공원이나 녹지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요. 심한 우울증 환자도 그 정신건강 점수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특히 공원 근처에 살게 되면은 이 정신적 건강이 올라가는데 그 정도는 결혼 생활에서 얻는 행복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후에 여기 이사 왔는데 일산으로 제가 사는 곳 단지는 공원이랑 사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저는 결혼도 하고 공원 근처에 살게 됐으니 결혼을 2번 할 정도의 정신적인 증대를 얻은 거라 할 수 있죠. 자, 제 요약 정리하면은 자, 첫 번째, 스킨십의 중요성. 우리는 가족들과 자주 손을 잡고 포옹을 해야 합니다. 안아줘야 돼요. 자, 2번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 로제또 말을 좀 기억해야 돼요. 3번째는 호기심 잃지 않기. 무언가를 계속 배워야 합니다. 4번째로 집을 구할 때는 신선식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는지, 공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책 제목 다정함의 과학처럼요. 우리 인간은 결국 이 따뜻함과 애정, 다정한 관심을 받을수록 더 건강해지고 긍정적으로 세포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일단 나부터 그렇게 남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좋겠죠. 더 따뜻하고 더 다정하게요. 저도 더 따뜻하고 더 다정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